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옹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꽤 단정하고 눈매가 또렷했으나 옹천이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지요. 바로 입술이 갈라진 언청이었답니다. 그 때문에 말할 때마다 쉬 소리가 새어나와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웃을 때면 갈라진 입술이 더욱 벌어져 보는 이들이 눈길을 돌렸답니다. 그러나 옹천이의 심성은 참으로 맑고 고닫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한 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있었지요. 그 누구도 언청이 옹천이를 업신여기면 그저 웃고 넘길 뿐 원한을 품지 않았답니다. 옹천이가 17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장마가 들었습니다. 비는 열을 넘게 쏟아졌고 마을 앞내는 범람하여 하류에 있던 농토와 가옥들을 모두 휩쓸어 버렸지요. 그 물난리에 옹천이의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 부모도 없이 어쩌면 좋겠노. 그려 옹천이 어미아비는 그 해 큰 장마에 떠내려가 버렸다지. 에고 17살 배기 계집애가 어찌 살아갈꼬. 게다가 저리 얼굴에 흠까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초가삼간 집에 혈혈단신 남겨진 옹천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다들 제 살림 꾸리기에도 바빴으니까요. 마을에서 제법 부유하게 사는 오참봉의 안방마님이 옹천이를 불렀습니다. 안방마님은 푸짐한 몸매에 넉넉한 인심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옹천이를 보며 측은지심을 느꼈답니다. 옹천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무 가엾어 보여서 말이다. 우리 집 부엌에서 찬물을 도와 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 옹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참봉 댁에서 일하면 배는 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종살이와 다름없었지요. 평생 남의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옹천이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안방마님,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밭이 있으니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마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17살 배기 계집아이가 어찌 혼자 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 계집애가 무슨 소리냐? 17살 배기가 어떻게 혼자 살겠다는 거냐? 내가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5마지기 밭이 있으니 그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농사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어린 것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정신이 나갔구나. 아직 철이 없어서 혼자 농사일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게로구먼. 이웃 여자들이 아무리 입던 옷을 가져다 줘도 옹천이는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며 받지 않았지요. 옹천아, 이거 우리 둘째가 입던 옷인데 이제는 안 맞으니 네가 가져다 입으렴. 아주머니,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입은 옷이 아직 해지지 않아 괜찮아요. 조금씩 기워 입으면 되니 이걸로도 충분하답니다. 옹천이의 홀로서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후로 옹천이는 부모님이 남긴 5마지기 밭되기를 홀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지요. 비록 몸은 작았지만 17살 옹천이는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었답니다. 아이고, 저것 봐라. 저렇게 어린 계집애가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있네. 참으로 대단하구먼. 어른들도 버거운 일을 저 혼자 해내다니.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차 옹천이의 끈기와 의지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옹천이는 마치 어른처럼 부지런히 일했지요. 보리를 심고 콩을 심어 추수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큰일 치르는 집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해주고 때로는 삭바느질도 해주면서 보릿고개에도 밥을 굶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밭도 잘 가꾸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 옹천이 혼자서도 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옹천이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기 위해 애썼지요. 울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옹천이의 나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록 화전 밭되기지만 농토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옹천이를 불쌍한 고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지런함과 의지력에 감탄했지요. 저 옹천이 말이다. 참 대견하지 않느냐?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저렇게 살림을 꾸려가다니. 그려. 자기 땅이 벌써 8마지기가 넘었다더구나. 허나 저 언청이 입술로는 시집가기 어려울 게야. 가엾은 거. 그렇습니다. 옹천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살림을 잘 꾸려나가도 그 언청이 입술은 언제나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세지고 농사일에 능숙해진 옹천이는 매년 겨울이면 한 마지기씩 논밭을 사들였지요. 온종일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면 콩불을 피워 삭바느질도 했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는 소도 한 마리 장만했습니다. 집신도 잘 삼아서 장날에 내다 팔았지요. 이렇게 옹천이는 집안 살림을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옹천이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옹천이가 이제는 소까지 사들였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리 부지런하니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지. 에이, 부자는 무슨. 저렇게 혼자 벌어서 얼마나 모았겠나. 에이, 이 양반이 뭐를 모르는구먼. 매년 늘어나는 밭을 보게나. 열해만 지나면 마을에 손꼽히는 부자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옹천이의 마음 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거울 볼 사이도 없었지만 혼기가 차고 먹고 살만해지니 그녀에게 바위 같은 걱정거리가 어깨를 짓눌렀지요. 옹천이는 윗입술이 갈라진 언청이었습니다. 24이 되어도 매파 한 번 찾아오는 법이 없었고 노총각 머슴 하나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에휴, 내 이 얼굴로 무슨 시집을 간단 말인가. 그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옹천이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낮에는 억척같이 일하면서도 밤이면 이렇게 홀로 흐느꼈지요. 마을 처녀들이 짝지어 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때면 옹천이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답니다. 안방마님, 제 또래 처녀들은 다들 시집을 가는데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옹천이는 용기를 내어 오참봉댁 안방마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옹천아, 내가 참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라는 건 모두가 알지. 하지만 그 입이 제 언청이 입이 문제죠? 그렇단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 매파들도 널 소개하겠거리는 게야. 옹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을 직접 듣자 더욱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니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한단다. 돈이 많으면 그 흠도 가려질 수 있을 게야. 안방마님의 말에 옹천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재산을 불렸지요. 그러나 25 생일이 되어도 여전히 그녀에게는 짝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5이 된 해 가을이었습니다.
옹천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해졌는데 황금빛 찬란한 빛이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꿈에서 눈부신 황룡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옹천이 치마 속으로 꼬리를 감추더니 그녀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꿈이란 말인고. 옹천이는 온몸에 서기가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솟아올랐고 마치 온몸이 빛나는 것 같았지요. 동력이 트기도 전에 옹천이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벗고 목욕을 했는데도 한겨울이었지만 추운 줄 몰랐지요. 이건 틀림없는 하늘의 계시야. 목욕을 마친 옹천이는 집으로 돌아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은 다음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천지신명에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신령님, 부디 저희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몸 비록 보잘것없으나 제발 황룡의 기운을 받게 해주소서. 저에게도 자식 복을 내려주소서. 옹천이는 마을의 노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룡 꿈은 천하가 우러러 받들 귀한 아들을 잉태할 꿈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천자나 성군이 될 만큼 출중한 아들을 낳을 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절대로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옹천이는 애가 탔답니다. 허나 남편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서 짝이라도 갑자기 내려주신단 말인가? 옹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황룡 꿈을 꾸었다 한들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자 옹천이는 초조해졌습니다. 노파들의 말에 따르면 황룡 꿈을 꾼 날, 해가 지기 전에 남자와 인연을 맺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소중한 꿈을 그냥 놓칠 수는 없어. 아무 남자의 손이라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누구도 엉청이 옹천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황룡 꿈은 수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옹천이는 초조해졌답니다. 오래 고민하던 옹천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고갯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옆마을로 가는 길목이라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 한산했지요. 도저히 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겠어. 옹천이는 과감하게도 고갯마루 길가 바위 위에 모로 누워 치마를 벗고 그것으로 얼굴을 덮고 자는 척했습니다. 터진 고쟁이 사이로 힘얼건 것이 드러나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인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신령님이 내게 아이를 보내주시겠다는데 내가 어찌 그 기회를 놓치리오. 옹천이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를 오가는 사람들이 볼까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기다리듯 옹천이는 자신의 황룡 꿈을 이룰 남자를 기다렸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 툭.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옹천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꼼짝 않고 누워 있었지요.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응. 이게 뭔가? 사람인가?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옹천이는 치마를 덮어쓴 채 쥐 죽은 듯이 있었지요. 모르는 척하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손가락으로 옹천이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이것 보시오. 사람이 맞소? 왜 이런 데서 자고 있는 것이오? 옹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다가와 옹천이의 몸을 만지작거렸지요. 이윽고 남자는 옹천이의 정체를 알아차렸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욕정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이쿠야,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토한 옹천이었습니다. 묵직한 것이 들어와 방아를 찧었지요. 옹천이는 황룡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느낌이었지요. 이게 뭐지? 어째서 이렇게... 남자도 놀랐는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욕정에 사로잡혀 옹천이를 거칠게 범했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놀란 듯 서둘러 바지를 추스르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후 한참 만에 옹천이는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황룡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옹천이는 치마를 입고 계속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옹천이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먹는 음식마다 메스꺼렸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갑자기 혐오스럽게 느껴졌지요. 웬일인지 속이 메스꺼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구나. 마을 노파들은 옹천이의 상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옹천이 몸이 달라진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일세. 혹시 아가 들어선 것이 아니여? 에이, 말도 안 돼. 저 언청이를 누가 건드렸겠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달이 지났습니다. 옹천이는 홀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지요. 마을의 산파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옹천아. 내가 어찌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그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 주세요. 산파의 도움으로 옹천이는 마침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언청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잘생기고 총명했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갓난아이인데도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총명해 보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천이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궁금해했지만 옹천이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황룡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만 했지요. 저 계집이 웬 아이를 낳았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른다고? 그려 혼자 사는 계집이 갑자기 아이를 낳았으니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 허나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동 같다고 하더구먼. 옹천이는 아들에게 상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준걸이라는 뜻이었지요.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마을의 서당에 보내 공부도 시켰답니다. 상준이는 기대 이상으로 총명했습니다. 3살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고 5살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지요. 마을 훈장님은 이 아이의 재능에 놀라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보게 옹천이, 이 아이가 범상치가 않네. 내가 평생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아이는 처음이라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훈장님. 제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틀림없이 대과에 급제할 거라네. 이 아이의 장래는 내가 보장하겠네. 훈장님의 말대로 상준이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경사란 말이냐? 옹천이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그놈이 어찌나 똑똑한지 글을 읽는 소리가 마치 물 흐르듯 술술 나온다더구나. 그러니까 말이오. 옹천이가 낳은 아들은 보통이 아니었구먼. 헛소리라 여겼었는데 황룡 꿈이 진짜였나 보구먼. 아들의 급제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고 옹천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예전에 자신을 업신 여기던 사람들도 이제는 옹천이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옹천아 축하한다. 상준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크게 빛나게 되었구나. 오참봉도 직접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옹천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지요.
고맙습니다. 참봉어른. 모두 하늘의 은혜랍니다. 상준이는 벼슬길에 올라 어머니를 위해 한양에 큰 집을 짓고 옹천이를 모셨답니다. 그러나 옹천이는 화려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농사일이 그리웠고 고향 마을의 소박한 생활이 편했지요.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내 아들아, 나는 일하는 게 행복하단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몸이 아프구나. 세월이 흘러 옹천이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문득 그녀는 10여 년 전 고갯마루 그 바위에서 아들을 잉태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을 범했던 남자에게서 새우젓 냄새가 났던 것이 기억났지요. 새우젓 냄새. 그래. 분명 그 사람이었어. 옹천이는 마음속으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리 밖에 살던 새우젓 장수였지요. 그 남자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새우젓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오래전 그날에도 옹천이의 마을을 지나가다 그녀를 본 것이었답니다. 그 사람에게 가봐야겠다. 내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구나. 옹천이는 아들에게 휴가를 청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장수가 산다는 마을로 찾아갔지요.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 새우젓 장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말씀이오? 저 언덕 너머에 살고 있소이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지요. 옹천이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지요. 계십니까? 김서방님 계십니까?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옹천이는 그 사람이 틀림없는 새우젓 장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서는 미세한 새우젓 냄새가 났지요.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10여 년 전 고갯마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새우젓 장수 김서방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옹천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대였소. 그날 바위 위에 누워있던. 네.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고, 죄송하오. 내가 그날 술에 취해 있었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죄송하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옹천이는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훌륭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아들이라니요? 네. 우리 아들은 지금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원급제를 한 상준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김서방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지요. 정말입니까? 내가 그런 아들의 아버지라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큰 선물을 내려주셨답니다. 이 무슨 인연인지. 그렇다면 당신과 나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준이의 부모인 게지요. 많이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당신도 홀로 지내고 있고 저도 이제 아들을 독립시키고 홀로 지내고 있으니 남은 생을 함께 보내면 어떨런지요? 그렇게 옹천이와 새우젓 장수 김서방은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새 살림을 차렸답니다. 옹천이의 아들 상주는 그런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아버지와도 화목하게 지냈지요. 어머니, 부디 행복하셔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제가 노력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옹천이는 비록 언청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행복을 찾았답니다. 황룡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옹천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신의 계시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지요.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결국은
행복을 찾다니. 그러게 말일세. 하늘은 정말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아. 옹천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마을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옹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했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말이지요. 옹천이와 김서방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했답니다. 김서방은 새우젓 장사를 그만두고 옹천이와 함께 농사를 지었지요. 둘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들 상준이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찾아뵐 때면 마을 사람들은 옹천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보게, 저 언청이 옹천이가 천하의 둘도 없는 행복을 찾았구려. 그래.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 옹천이는 황룡 꿈의 주인공이 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월 상달, 아름드리 떡갈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바람에 쏠려딘 구는 쓸쓸한 음풍나루터에 외딴 주막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 하늘은 울고 싶은 여인의 마음처럼 흐리고 쓸쓸했지요. 길게 누워버린 짧은 햇살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던 그런 어느 날이었답니다. 주막에는 오가는 길손조차 없어 적적하기 그지없었지요. 음풍나루에 배가 드나든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는 지나가는 길손마저 귀해진 지경이었답니다. 이 주막을 지키는 주모 황 씨는 44살의 나이에 홀로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 씨 주모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무척 곱기로 소문났었지요. 18의 기생으로 팔려가 몸을 굽혔으나 남다른 재치와 기지로 스스로 몸값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그러고는 자신처럼 고생하는 기생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동기들의 몸값을 사주기도 했었지요. 그러다 30살의 과부가 되어 주막을 이어받았답니다. 황 씨 주모는 예전의 고운 얼굴은 주름살에 묻혔지만 아직도 늘씬한 몸매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지요. 아이고, 오늘도 손님 한 명 없이 또 하루를 보내겠구먼. 황 씨 주모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마저 하려는데 문득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한 나그네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불쑥 찾아들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주모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지며 나그네를 맞이했습니다. 늙음하게 홀로 주막을 지키는 주모에게 나그네의 방문은 그야말로 천금 같은 일이었지요. 그 나그네는 키가 훌쩍 큰 30대 남자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몸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노정의 흔적이 묻은 도포였지만 그 풍채는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이 나그네는 살기등등했으나 유별나게 입담이 뛰어났습니다. 성은 김씨요. 이름은 한결이라 했지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답니다. 18배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에는 장사꾼의 짐꾼으로 20살에는 노름판의 패거리로 25에는 산적의 부하로 지내기도 했었지요. 그러다 한양에서 만난 한 양반의 눈에 들어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혔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영모죄로 잡혀가자 그도 함께 도망다니며 온갖 풍파를 겪었지요. 나그네는 눌러쓴 갓을 슬쩍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내 하룻밤 자고 가리다. 옥부나 객방에 군부를 지피거라. 나그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모가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옥분이는 곧장 객방으로 달려가 군부를 지폈지요. 옥분이는 19살의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주모의 친정 조카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주모의 손에서 자랐지요. 옥분이는 마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리따운 얼굴에 동그란 눈망울, 작은 입술, 그리고 미끈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몇 해 전부터 주모를 도와 주마기를 돕고 있었는데 그녀가 있는 날이면 손님이 특히 더 많이 찾아왔지요. 저녁 준비를 할 동안 나그네는 마루에 걸터 앉아 탁배기를 청했습니다. 주모는 소반에 간단한 밑반찬과 함께 탁배기 한 호리병을 얹어 마루에 내놓았지요. 주모, 여기 잔 하나 더 놓고 젓가락도 하나 더 넣으시오. 나그네의 말에 주모는 배시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또 한 분이 뒤따라오시는가 보? 아니요, 따로 일행은 없소이다. 나그네는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미묘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호호호, 여기 탁배기 대령이요. 주모는 부엌에서 술잔과 젓가락을 들고 오며 웃음 지었습니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이리 기회를 주시는구려. 주모는 나그네와 대작하려는 듯 술상 앞에 널찍한 방댕이를 걸쳤습니다. 나그네는 주모의 풍채를 눈여겨보며 심중을 가늠했지요. 그런데 나그네의 다음 말에 주모는 어리둥절해졌답니다. 주모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잔과 젓가락을 하나 더 가지고 오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주모는 또 빈 잔과 젓가락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상 위에는 잔이 3개가 놓였지요. 주모가 나그네에게 술 한 잔을 따르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여기 빈잔에도 술을 따르시오. 주모는 의아했지만 빈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호리병을 받아 들고 주모의 술잔을 채웠지요. 그런 모습이 꽤나 색다르게 보였답니다. 이건 또 무슨 풍속이오?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풍류인가 보오. 주모가 묻자 나그네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이어서 임자 없는 술잔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주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그네를 쳐다보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주모, 저녁상을 차릴 때 2사람 몫의 상차림을 부탁하오. 혹시 귀신에게 상을 올리는 것인지요? 아니면 오늘이 망자의 기일이라도 되시는가요? 그런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오랜 법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싶을 뿐이오. 나그네의 말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지요. 그런 목소리와 눈빛에 주모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객방에 군부를 지펴 놓은 옥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2개, 찬그릇 2벌, 수저도 2벌을 차렸지요. 꺼멓게 그을린 옹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구수한 냄새가 주막 안에 가득했답니다. 탁배기 2 호리병을 비우자 나그네는 객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주모는 기이한 저녁상을 들여놓고 나왔답니다. 옥분이는 주방 한쪽에 앉아 수수대 껍질을 벗기며 주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모, 저 손님은 어디서 오셨대요? 요상하게 구시는 게 정신머리가 좀. 쉿, 말 조심하거라. 손님 귀에 들어갈라. 주모는 옥분이를 꾸짖으며 눈짓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락에서 60년 된 더덕줄을 꺼내려 사다리를 올랐지요. 오래된 항아리 속에서 더덕줄을 꺼내는 주모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답니다. 그녀도 그 나그네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지요. 60년 된 더덕은 산삼보다 낫답니다. 주모는 더덕줄을 들고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또 빈 잔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주모가 빈 잔을 가져오자 나그네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기 밥 한 숟갈을 떠먹고는 자리를 바꿔 다른 밥그릇에서
한 숟갈을 또 먹었지요. 더덕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잔 마시고 빈자리 술잔도 들어 마셨답니다. 주모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수십 년 주막을 지키며 온갖 사람들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는 처음 보았지요. 특히나 밥을 먹을 때마다 자리를 옮겨 앉는 나그네의 행동은 정말이지 기이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대는 참으로 기이한 습관을 지니셨소이다. 주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나그네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런 모습이 우습게 보이시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궁금할 따름이지요. 주모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게요? 나그네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지요. 세상에 이토록 많은 인연이 있지만 진정한 벗이란 이리도 귀한 것이오. 내게는 그런 벗이 있었지요. 벗이라 필경 그리운 벗이 계신 게지요? 그렇소.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중마고우였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청명과 자양이라 불렀소. 나보다 글 읽기를 훨씬 잘했고 큰 일을 도모하자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벗이었는데 나그네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지요. 그 친구 이름은 서진이라 했소. 내 나이 18이던 해에 그를 만났지요. 간성이 맑고 선비의 기계가 있는 벗이었소. 우리는 함께 글을 읽고 함께 꿈을 키웠소. 그는 늘 말했지.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면 백성을 잘 섬기리라고. 나그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지요. 작년 이맘때였소. 서진이 중병을 얻어 누웠을 때 내가 찾아갔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한결아, 자네와 나눈 술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네. 이승을 떠나기 전 자네와 마지막으로 한잔하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소. 나그네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모는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이 메마른 세상에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이리 2개의 잔을 놓고 2그릇의 밥을 차리는 것이었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법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었구려. 주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들고 주모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소. 서진이와 한 마지막 약속이오. 내가 어디를 가든 그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로 했소. 오늘이 그의 기일이라 더욱 그리워지는구려. 나그네는 더덕주를 또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빈자리에 잔도 들어올려 입에 털어 넣었지요. 그대는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오. 내 평생 이런 의리 깊은 손님은 처음 보았소이다. 주모는 나그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슬며시 눈물이 맺혔지요. 주모는 자신의 젊은 시절 잃어버린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답니다. 23세 만나 사랑했던 젊은 상인은 외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는 그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의리가 있으니 인간 세상도 아직 살만하구려. 주모는 누구 그리운 이가 없소? 나그네의 물음에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홀로 주막을 지키며 살아온 외로운 세월에 대해 말이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답니다. 옥분이는 잠시 들어와 상을 치우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나가는 옥분이의 모습을 보며 나그네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지만 주모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이 더덕주는 정말 향이 좋구려. 주모의 솜씨가 아니면 이런 맛을 낼 수 없을 것이오. 과찬이십니다. 이것은 제 선친께서 담그셨던 것이지요. 60년이 넘은 귀한 술이랍니다. 그런 귀한 술을 내게 내어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소. 이 술이라면 내 벗도 만족할 것이오. 두 사람은 더덕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질수록 나그네의 표정은 더욱 애틋해졌고 주모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지요. 주모, 오늘 이렇게 벗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귀한 술까지 내어주시니 내 어찌 그 은혜를 잊겠소. 나그네는 주모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주모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세상 인정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이 쓸쓸한 나루터에서 이리도 정이 깊은 사내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 여겼답니다. 손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적막한 주막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오히려 내가 고마울 따름이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주모의 가슴에 잊고 있던 그리움이 꿈틀거렸지요. 나그네 또한 주모의 풍채와 정감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모, 내 오늘 밤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나그네의 말에 주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술이 잔뜩 취한 나그네와 주모는 그만 호롱불을 끄고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30대의 건장한 나그네와 40대의 농익은 주모가 뜨거운 정을 나누었지요. 나그네의 거친 손길은 주모의 몸을 타고 오르내렸고 주모의 달콤한 숨결은 나그네의 귓가를 간지럽혔답니다. 두 사람은 온 방을 헤집고 다니며 가쁜 숨을 토하다가 이내 지쳐 잠이 들었지요. 이보시오. 이리 오랜만에 남자의 품을 느끼니 가슴이 벅차 오르는구려. 주모는 나그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주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주모도 참으로 정이 많은 분이오. 내 오늘 밤 큰 위로를 받았소. 하지만 나그네의 눈빛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일어났지요. 방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답니다. 주모가 가진 것이라면 그리 많지는 않을 터. 하지만 이 60년 된 더덕주를 보아하니 어딘가에 재물이 숨겨져 있겠지. 나그네는 주모의 방을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이부자리 사이 다락방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요. 그때 문득 옥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그 처자가 있는 방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지. 나그네는 조용히 주모가 있는 방을 빠져나와 옥분이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주막 마당을 가로질러 옥분이의 방으로 향했지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니 고요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옥분이는 이부자리 위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월광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옥분이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옥분이의 이불이 반쯤 벗겨져 있어 젊은 처자의 늘씬한 몸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재물도 좋지만 이런 아리따운 처자를 두고 가기는 아깝구나. 나그네는 슬그머니 옥분이의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깜짝 놀라 눈을 뜬 옥분이가 버둥거렸지만 나그네는 거칠게 그녀를 누르고 말했습니다. 쉿, 소리 지르면 큰일을 치르게 될 게다. 가만히 있는다면 해치지는 않을 터이니 얌전히 굴거라. 옥분이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나그네는 옥분이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내가 주모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부렁이다. 사실은 여자의 정을 탐하러 다니는 떠돌이 협객일 뿐이지. 내가 순순히 따르면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 얌전히 있거라. 옥분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답니다. 나그네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새벽 딸기 울 때 소피를 보려 일어난 주모는 나그네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만 방 안에 나그네의 짐도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이상하구나. 밤새 정을 나누고도 인사도 없이 가다니. 주모는 옷을 챙겨 입고 나그네를 찾아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옥분이가 걱정되어 그녀의 방으로 향했지요. 옥분아, 일어났니? 대답이 없자 주모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발가벗은 옥분이 위에 올라탄 나그네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뻗과 나는 모든 걸 함께 하기로 했으니 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이오. 그래서 내 여기서 한 판 더 버리고 있는 중이라오. 주모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그네의 슬픈 이야기, 의리 깊은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그저 여인의 몸을 탐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답니다.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아! 주모는 분노에 차서 방 한켠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를 향해 휘둘렀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오? 나그네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주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계속해서 장작개비를 휘두르며 나그네를 쫓아냈지요. 당장 내 주막에서 사라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내 놈 같은 파렴치 않은 이 세상에 살 자격도 없다! 나그네는 급히 옷을 주워 입고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린 채 흐느꼈지요. 이모, 미안해요. 저놈이 저를 겁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옥분아. 미안하다. 내가 그런 나쁜 놈을 집에 들였구나. 내 잘못이 아니다. 주모는 옥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아침을 맞이했지요. 며칠 후 마을 장터에 나간 주모는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인들을 속였다는 것이었지요. 친구를 위해 2개의 밥그릇을 차리고 2개의 술잔을 놓는다는 이야기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그들의 재물이나 몸을 탐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주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다시는 그런 자에게 속지 않으리라. 옥분이도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단단해지길 바라야지. 그렇게 주모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음풍나루의 외딴 주막은 여전히 오가는 길손이 드물었지만 주모와 옥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지켜나갔답니다. 한편 의리의 가면을 쓴 나그네 김한결은 또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다음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형제를 잃은 이야기는 어떨까? 아니면 병든 노모를 위해 약을 구하러 다니는 효자의 이야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의리라는 가면을 쓴 나그네의 악행은 계속되었답니다. 후에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그 나그네는 결국 한 마을에서 양반가의 딸을 속이다 들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아무리 달변이라 하여도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지요. 주모와 옥분이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주막은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었지만 동시에 불량한 이들은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현명한 곳이 되었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되
그 문턱에는 지혜라는 수문장을 세워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아닐까요?